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이틀 동안에는 여러분들 제가 다른 장소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해 주신 게 소리도 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뭐 이렇게 조명도 더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아마 제가 예상컨대 소리도 다시 울릴 거고 그다음에 이 조명도 별로 안 좋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 그런 문제점들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개선을 하겠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당분간만 이 좀 음향 이런 문제에 있어서 다소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 앞서서 댓글 후원을 해주신 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블리 로지스님, RNW님 이 두 분께서 댓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응원해주신 덕분에 또 이 구독자 수가 여러분들 요 일주일 사이에 하루 평균 한 100명 정도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구독자 수가 한 8,600명이 됐는데 지난주에는 7,000명대였는데 지금 현재 8,600명이 됐습니다. 그것도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주시고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셔서 그렇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하겠는데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왜 이렇게 한동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집착할까? 물론 이번 전당대회에서 서로 간의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뭐 한동훈을 공격하는 거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저 같아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분명히 이번 이 전당대회는 국내외 차기 당대표를 뽑는 겁니다. 국내외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이 당원과 지지층이.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 누가 당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총선 대참패로 정말 이 질이 멸렬한 이번 총선 대참패로 정말 무기력해진 물론 그전에도 그렇게 무기력했습니다만 더 무기력해진 그리고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이었던 윤석열 심판론 이걸 갖다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것 같은 저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또 이걸 갖다가 실천하고 우리 국민들 앞에 그 개혁안을 내놔야 될 그리고 그거를 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니 새로운 당 대표 뿐만 아니라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이번 당 전당대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그런 언행을 보면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거의 뭐 이재명 보듯이 또는 이재명보다 더 심한 그런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정치 생활을 25년 가까이 했는데 25년 가까이 하면서 저는 원희룡 전 장관이 물론 이렇게 순간순간 돌변하는 적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어떤 정치적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돌변하고 또 불과 1, 2년 전에 했던 말이 달라지고 뭐 사과도 자주 하고 이런 것들 그런데 너무 이번에는 약간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원희룡 전 장관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따로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원희룡 전 장관한테서 그런 걸 느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한동훈에 대한 질투라고 해야 될까? 또는 시기 이런 것들 이거는 분명히 제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왜냐 원희룡 전 장관이 명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 이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의 이 어감이라고 해야 될까? 그의 이 표정이라고 해야 될까? 그의 그 뒤에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생략된 그 부분에서 느낄 수 있는 그의 기분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 전후 맥락들을 보면은 이 원희룡 전 장관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 않구나. 왜냐? 자기는 2007년도에 대선 경선에 나가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2021년에도 또 대선 경선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시작해서
지금 정치 활동을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23년 가까이 해왔는데 대선 주자 지지율이 1%밖에 안 나오는데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갑자기 등장해서 그때 당시에 지지율이 거의 한 10 몇 퍼센트 정도 기록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질투가 나겠습니까? 이 원희룡 전 장관이 실제 질투를 했다기보다는 제가 그 사람의 그런 말들을 듣고 나서 느꼈을 때 그의 과거 정치 이력과 그의 현재 상황을 갖다가 생각을 해봤을 때 한동훈에 대해서 질투를 안 느끼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자리에 동석했던 다른 사람도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뭐 저만의 주관적인 견해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었고 깔려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고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김기현 체제에 대한 아주 이 회의감, 김기현이를 갈아치워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땜빵으로 한 게 뭡니까? 바로 인요한 혁신이었는데 인요한 혁신으로도 안 된다. 인요한 혁신이 활동이 종료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 한동훈, 원희룡 투톱 체제로 나가야 된다는 의견들이 당내 일각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근데 김기현이 자기는 당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은연중에 밝히면서 비대위 체제의 전환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김기현이가 이준석이하고 만나고 나서 그것이 이제 이준석 쪽에 의해서 들통나고 그것이 밝혀지면서 당원 지지층한테 어마어마한 분노를 샀지 않습니까? 김기현이는 페이스북에다 글 찍 남기고 대표직을 사퇴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일일 텐데 어쨌든 그 뒤에 국민의힘은 아니 뭐 이 논란의 여지 없이 당연하게도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돼서 차기 비대위 위원장을 누구로 고를 것인가, 누구를 인선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원희룡 이 투톱 체제가 거론됐는데 비상대책위원장을 투톱 체제로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원톱이다. 단독 체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한동훈, 원희룡 뭐 그 밖에 그때 당시에 이제 권성동 이런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고 또 누구였더라? 권성동, 임요한, 뭐 안철수, 김한길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이렇게 거론이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동훈, 원희룡 이 둘 중에 과연 누가 이 국내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정말 이 비상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또 분분했고 전망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뭐랄까 보기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그런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2023년 12월 17일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의견이든 당원으로서 전적으로 따를 것이면 잘 될 수 있도록 어떠한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당원으로서 전적으로 따를 것이라는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 뒤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잘 될 수 있도록 어떠한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나한테 비대위원장직 맡기면 그거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이 자리에서 원희룡이 뭐라고 했냐면 어떤 어려운 일이든지 헌신하겠다는 자세이기 때문에 결과를 기꺼이 따를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헌신할 생각 있다. 역할 마다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비대위원장 맡고 싶다. 맡을 생각이 있다. 이거를 아주 강하게 피력한 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여기에 대해서 이 원희룡 당시 장관의 말에 따르면 국내에서 원희룡 장관한테 어떤 연락을 한 바가 없답니다. 연락받은 일 있냐 했더니 연락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이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비대위원장직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지를 또 밝혔는데 그 다음 날입니다. 12월 18일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이 어렵고 국정 지지 기반을 회복하고 확장하기 위해 앞으로 어려움이 큰 만큼 어떤 희생도 각오하고 헌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정권 교체 당시에 기대를 다시 되살리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반성과 변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 맞고 싶다 이런 얘기를 연속적으로 계속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언론 매체에서는 원희룡 뭔가 이 정치 경험을 가진 원희룡보다는 이 차기 대권 주자 지지 면에서 압도적인 이 한동훈 그다음에 뭔가 이 신선함 이걸 갖다가 강조할 수 있는 한동훈 이 한동훈한테
아마 비대위원장직이 가지 않을까. 이 한동훈의 일종의 대세론이 형성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전망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자가 원희룡한테 물어본 모양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 대세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원희룡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아는 바 없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걸 느낄 수가 있는 게 여러분들 당시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동훈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또 한동훈으로 거의 확정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비상대책위원장직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보였던 원희룡 그리고 자기가 어떤 역할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계속 강조했던 원희룡이 이 한동훈 대세론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한 게 여러분들 정말 그 사람은 정말 아는 게 없었구나 또는 정말 그게 진실이었구나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애써 부인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태도라고 느껴지시진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도 어려워하는 부분을 제가 한 몸을 던져서라도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여러분 진짜 이건 뭔 말입니까? 그야말로 정말로 나한테 비상대책위원장직 줘라. 이 얘기를 이렇게 안 했을 뿐 사실상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결국에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이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이 국민 지지층은 물론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해봐도 바로 이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원희룡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YTN이 의뢰하고 엠블렘 퍼블릭이 여론조사한 결과인데 그 중에서 이 국내 지지층을 상대로 국내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누구를 시켜야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자유응답입니다. 자유응답이란 말은 이 예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응답자가 한동훈이면 한동훈, 원희룡이면 원희룡, 뭐 김한길이면 김한길 이렇게 얘기하는 자유응답 방식이었습니다. 그때 조사를 해봤더니 한동훈 25%, 원희룡 12%, 임요한 3%, 홍준표 1, 나경원 1, 김한길 1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조사는 이게 조사가 서울경제가 의뢰하고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시기는 비슷합니다. 이때 국내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누가 더 좋냐, 누구를 세워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한동훈 22, 원희룡 12 거의 뭐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조사 결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거의 이때 당시에도 이 정치 경험이라고는 정말 하나도 없었던 이때는 정말로 비상대책위원장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치 경험이 하나도 없었던 한동훈과 이때 당시 정치 입문해서 국회의원을 3번 했고 대선 경선에도 2번 나갔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도 한 이 원희룡 제주지사도 2번 한 이 원희룡 정치 입문 이래 24년 동안 이 정치권에서 두루두루 온갖 경험을 쌓았다고 자부하는 그 원희룡의 지지율 차이가 얼마입니까? 거의 뭐 한동훈의 절반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또 느꼈을 그런 어떤 패배감 이런 것들 그런 감정들이 지금 이렇게 쌓여서 결국에는 이런 한동훈에 대한 공세 이런 것들로 표현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왜냐 이렇게 한번 그 의지가 꺾였고 이렇게 한번 한동훈한테 사실상 패배를 했고 그 다음에 총선 과정에서도 자기는 이재명하고 붙어서 뜨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판에서 뭐 원희룡도 많은 관심을 받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총선판은 그야말로 한동훈의 동무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고 지금 총선 참패 이후에 국내의 차기 당권을 누가 쥘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그리고 국내 당원과 지지층들은 원희룡이라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한동훈에 대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원희룡 같은 사람은 이제 드디어는 정말로 이 감정이 폭발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야 정말 그 정치적인 경륜을 갖다가 강조하고 자부하고 그 다음에 뭐랄까 이 어떤
정치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명하길 좋아하는 그 원희룡이 왜 이렇게 갑자기 급발진을 할까? 왜 이렇게 갑자기 돌진을 할까? 왜 이렇게 앞뒤 가리지 않는 한동 공세에 집착을 할까? 왜 이렇게 그 공세, 네거티브라는 것도 정말 그 수준과 급이 있는데 정말 지양해야 될, 그것도 이 당내 경선에서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인신공격, 흑색선전 이런 것들을 할까? 더군다나 그 인신공격과 흑색선전이 한동훈한테만 국한되는 거라면 또 다행일 텐데 그게 아니라 지지 기반도 없는 사람이 겨우 친윤의 지원을 받는 듯한 그런 행세를 하면서 지금 전당대회에 나왔는데 사실상 그 친윤과 그 친윤의 뒤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면서 사실상 자폭성 언행들을 계속하고 있다. 정말 이 원희룡의 정무적 판단 능력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최대한 빨리 얘기를 안 하고 울림이 좀 적게 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목소리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원희룡은 왜 이렇게 지금 현재 급발진하고 있을까? 원희룡은 왜 이렇게 한동훈에게 집착할까? 원희룡은 마치 뭡니까?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모차르트, 천재의 모차르트에 대해서 아주 그 질투하는 뭐 살리에르 그 작곡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처럼 뭔가 이 열등감을 느끼는 거 아니냐 그런 오해를 자초하는 지금 언행들을 계속하고 있을까 정말 이해되지 않는다 라는 제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주변에 또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